국회의원의 의정 활동을 밀착해서 보여드리는 국회 24실. 안녕하세요, 주경입니다. 올해도 국민 일꾼들의 활약이 뜨거운데요.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맹활약하고 있는 제20대 국회 전략통. 오늘의 주인공을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조조, 유비도 부럽지 않은 넓은 세계관과 날카로운 통찰력으로 세상을 살기 좋게 만드는 국회의원의 사명을 다하며 창의적으로 미래를 설계하는 전략의 대가 민스트라다무스 민병두 의원의 24시를 만나봅니다.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잘 아시다시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기국회 대정부 질문의 날. 의사정책이나 외교 통일 안보에 관한 질문을 선정합니다. 시국이 시국인 만큼 외교, 통일, 안보 분야에 대한 대정부 질문에 많은 관심이 쏠렸는데요. 열심히 준비 중인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현 단계의 제재와 평화만으로는 북한의 핵 개발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우리의 목표를 달성할까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다소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는 단계적 접근이 아닌 전면적 접근, 최대한 압박과 관여하는 원칙하에 우리가 내놓을 수 있는 최고의 상상력을 발휘할 때입니다. 지금은 대북 제재에 전면적으로 동참하면서도 무조건적인 대화를 제한할 때입니다. 1단계 핵동결과 평화협정 논의, 2단계 핵폐기와 평화협정 체결, 주한미군 역할 조정, 사드 배치 등과 관련된 동북아 안보제도 합의, 3단계 한국, 미국, 일본과 북한의 국교 정상화라는 로드맵을 제시합니다. 이러한 정도의 근본적인 돌파가 있어야지만 중국, 러시아 등 전역국뿐만 아니라 독일, 스위스 등 중재 희망국들이 동의하고 나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척 구체적이고도 실질적인 3단계 해결책을 제시한 민병두 의원. 대한민국의 안보와 경제, 통일과 외교 문제를 모두 잡기 위한 그의 전략은 어떤 구상에서 나온 것인지 직접 만나봅니다. 오늘의 주인공, 전략의 대가시죠? 민병두 의원님입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정말 바쁘신 와중에도 시간을 이렇게 내주셨는데요. 이 시간을 잘 활용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이 짬짬 토크입니다. 어떻게 예. 좀 준비가 되셨나요? 네, 준비됐습니다. 고! 네, 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4가지 뽑기를 준비해 봤는데요. 이 중에 한 가지를 뽑아서 저에게 주시면 관련 키워드가 써 있습니다. 키워드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 어떤 국회 거? 24시인데 국화꽃 피는 계절이니까 네. 국으로 하겠습니다. 네, 국을 뽑아주셨는데요. 그럼 제가 한번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키워드가 들어있을까요? 민스트라다무스라는 키워드가 적혀있네요. 이게 조금 전략의 대가시잖아요. 민스트라다무스라는 별명이 있으실 만큼 조금 앞을 내다보고 전략을 잘 짠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어떤 비결이 있으실까요? 아마 작년 9월 달에 어떤 언론 기사가 났는데 그날 오후에 벌어질 상황을 제가 아침에 미리 예언을 했어요. 그 당시에 그 새누리당이 국정감사를 여당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거부를 하고 당대표가 단식 투쟁을 하고 있었는데 오늘 오후에는 국회 복귀 선언을 하고 들어올 것이다 하고 예언을 했습니다. 네. 근데 그게 맞았어요. 그랬더니 어느 언론사에서 민스트라다무스인가 하는 제목을 뽑은 다음부터 그런 기사가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을 예견하고 예측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또 누군가 예견하고 예측했을 때 어떻게 보면 좀 불편한 마음을 갖고 그와 정반대되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가능한 거는 깊은 관심을 갖고 문제의식을 갖고 바라볼 때 가능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역지사지인 거죠.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제가 주요한 입법들을 많이 통과시키고 그런 적이 있는데 역사를 바꾸는 몇 가지 입법들이 있었습니다. 가령 그 차명거래를 금지시키는 실명제법 21년 만에 개정한 거랄지 120년 만에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권리금을 법의 영역에 집어넣는다든지 이제 이런 그 입법들을 성공시킨 바가 있는데 그 경우는 뭐냐면 이와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의 최대치와 최소치를 빨리 이해를 하고 거기서 가능한 합의의 길이 무엇인가에 갖다가 도출해 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그 생각하는 훈련들이 좀 도움이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렇게 많은 비결들을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국회 24시에 오늘 출연하신 전략은 조금 어떻게 세우셨는지 방송이 되면 좋은 반응 얻으실 것 같으신가요? 그 있는 그대로를 보여줄 것이 뭐 최고의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살아온 인생이 있죠. 얼굴에 쓰여 있고 말투에 쓰여 있고 그것을 순간적으로 바꾸려고 한다고 해서 그 본인이 크게 자기 자신의 이미지를 갖다 바꾼다든지 하는 일은 크게 가능하지 않은 것 같아요. 특히 이런 토크의 경우는 그 사람의 생각이 진심이 얼마나 묻어나게 한가 하는 것이 최고의 전략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오늘 진솔한 모습 계속해서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두 번째로 뽑아보도록 할까요? 이번에는 어떤 게 좋으실지. 너무 단조로우면 안 되니까 하나 건너뛰죠. 24. 24를 골라주셨습니다. 24에는 어떤 키워드가 있을까요? 깨묘 집사라는 키워드가 들어있네요. 깨어있는 고양이라고 해서 이 깨묘, 이옵이라는 고양이의 집사시잖아요. 어떻게, 네. 이 고양이가 참 유명하던데요. 작년 8월 16일 날 태어난 고양이입니다. 이제 한돌 지났는데 어디 가면은 민병들을 모르고 이호비는 아닌 경우가 있어요. 정말 의문의 정치인으로서는 정말 의문의 일패를 당하는 거죠. 우리 이호비가 몇 달 됐죠. 한 4월 달 정도부터 사실은 그 SNS에 한 줄 논평이 나가기 시작합니다. 어떤 정치 상황, 사회 상황에 대해서 저의 생각을 얘기한 다음에 맨 끝에 뭐 이호비도 화가 났다. 이호비는 알고 있다. 이렇게 이제 한 줄 붙이기 시작하니까 그 반응이 폭발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세계 역사상 처음 정치 논평을 하는 고양이라고 해서 이제 깨묘, 깨어있는 고양이다. 맨 처음에 미묘로 통했어요. 예뻐서요. 너무 그 종자가 좋아서 예쁘다고 해서 미묘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이 정치 논평 때문에 깨묘가 됐습니다. 깨묘가 됐는데 또 한쪽에서는 청와대 찡찡이는 긴장해라. 이호비가 엄청 치고 올라온다. 뭐 이호비를 국묘로 나라 고양이로 뭐 이렇게까지 해서 이건 이제 청와대의 영령을 건드리는 일이다. 이런 건 좀 자제해 주십시오. 이 정도 선에서 깨묘로 만족합니다. 우리 깨어있는 시민이 세상을 바꾸듯이 이제 깨어있는 고양이들이 동물에 대한 사람들의 기존의 생각을 바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의 SNS를 보면 의원님의 약이죠. 그 이호비 사진들이 참 많아요. 이호비를 통해서 진짜로 하고 싶은 것이 정치인지 힐링인지 자랑인지 어떤 건지도 궁금합니다. 그 사람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이번 트윗은 이호비 사진 없어서 무효. 도대체 이호비는 밑도 끝도 없이 왜 마지막에 들어가는 거야? 결국 이호비 자랑하려는 거지. 뭐 이런 얘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제 정치의 세계에 대해서 물론 정치인들의 책임이 크다고 할 수 있죠. 정치에 대한 불신이 원체 크다 보니까 정치적 메시지를 그대로 전달을 하는 것보다는 이호비를 통해서 전달하게 되면 정치적 경계선이 무너져요. 그러니까 저건 내 편, 저건 네 편 이러다가도 일단은 그런 경계선을 무너뜨리고 메시지를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편하게 다가가는 방법 중에 하나라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본체는 이옵이라는 얘기도 제가 들었거든요. 민병두는 이제 아바타에 불과하다. 본체는 이오비다. 아무래도 이오비가 조정하는 것 같다. 그 메시지를 보면 뭐 그런 얘기까지 있을 정도로 뭐 더 심한 경우도 있죠. 다음 국회의원 선거는 이오비가 나오고 선대본부장은 민병두가 해라. 그런 얘기까지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24를 뽑았는데 네. 제가 이번에 20대 국회거든요. 그럼 24대 국회에는 우리 이제 이오비를 그때쯤은 거의 세상이 바뀌었고 동물도 사람으로 보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농담입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다음 키워드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네. 또 기대가 되는데요. 네. 어떤 걸 한번 뽑아오실까요? 예, 시로 해보겠습니다. 시. 네, 시를 뽑아주셨습니다. 제가 시를 좋아해요. 가령 뭐 봄길이라는 시가 있죠. 정호성 시인의 봄길. 제가 주례를 거의 안 쓰는데 주례를 지금까지 딱 4번 썼어요. 뭐 이번에 최근에 쓴 거는 뭐 친척이 와서 부탁하고 예태사 동료가 와서 부탁하니까 그때 이제 마지막에 그 정호성 시인의 봄길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읽어줍니다. 오늘 결혼을 하면서 신랑과 신부는 서로에게 무엇이 될까 하는 것을 갖다가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러면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으면 좋겠다 하는 거죠. 갑자기 생각하려니까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길이 끝나는 것에 길이 있다. 길이 끝나는 것에 길을 만드는 사람이 있다. 따뜻한 봄날 봄길이 되어 길을 걷는 사람이 있다. 보라, 저 하늘의 별이 모두 사라진다고 할지라도 오늘 신랑과 신부는 서로에게 사랑이 되어 사랑으로 길을 만드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뭐 이렇게 이제 마무리를 네. 해요. 근데 앞에 줄에서는 별로 기억을 못 하는데 맨 끝에 그 부분은 기억을 많이 하고 페이스북에 오늘 제 친구 결혼식에 갔는데 줄에서 잘 들었어요. 뭐 이런 것도 보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키워드를 뽑다가 시 낭송까지 갑자기 해주셨는데요. 네, 멋진 시까지 잘 들었습니다. 이번 약간 시간 키워드는요. 다를 수 있어요. 제가 갑자기 생각이 나서 한 거예요. 네, 스카우트의 전설인데요. 이건 뭘까? 의원님께서 처음에 국회에 입성하실 때 기자셨잖아요, 사실은. 예, 그래서 예. 국회에 입성하게 된 스토리가 참 재밌어요. 이때 이 얘기도 좀 해주세요. 저는 제가 걸스카우트 활동을 한 적이 없고 보이스카우트도 한 적이 없고 잠깐 네. 저는 이제 기자 생활을 했었죠. 기자 생활을 굉장히 보람 있게 생각했어요. 세상을 매일매일 바꾸는 유일한 직업이 있다고 한다면 그게 기자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치는 세상을 크게 바꿔요. 큰 매듭을 질 수가 있습니다. 가령 뭐 1993년 어느 날 금융실명제가 도입된다든지 뭐 요즘 같으면 적폐청산을 한다든지 세상을 크게 바꾸는 거죠. 그렇지만 일상적으로 바꿀 수는 없어요. 근데 기자는 그것이 1인 미디어든 아니면 대형 미디어든 어떤 보도를 했을 때 그것이 전파가 되고 그래서 당장의 어떤 비리와 관련된 인사에 영향을 미치든지 아니면 정책에 영향을 미치든지 하죠. 그래서 저는 참 기자가 너무 좋았어요. 매일매일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이 너무 좋았어요. 근데 그 당시 2004년도에 열린우리당이 창당되면서 그 당시 이제 창당한 지 얼마 안 되니까 잘 안 보일 때죠. 미래가 잘 안 보일 때인데 그때 저한테 와서 이렇게 어려운 때에 우리가 창당을 하고 그랬으니 같이 도와달라. 과거에 민주화 운동도 했고 그런 경력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어려울 때 새로운 길을 열려고 하면 함께 해줘야 되지 않냐 하는 제안을 한 것이죠. 그래서 제가 한 3주를 고민해 봤는데 역시 저는 그 잉크 냄새를 맡으면서 살아야겠구나. 그리고 그때 마침 도골 김용옥 선생이 저희 회사에 같이 기자로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제가 쓴 글을 좋아해서 글을 써줬어요. 글씨를. 대필대에 큰 붓, 큰 사랑.
그래서 그게 이제 걸려 있는데 그걸 보면서 늘상 생각한 게 맞지. 난 글 쓰면서 인생을 살아야지 이제 그랬었죠. 그래서 3주 만에 이 제안은 제가 받아들이지 않는 걸로 했습니다. 하고 이제 보냈는데 그래서 열흘 넘게 설득을 해서 제가 이제 입당을 하게 된 거죠. 우리 입당을 할 때는 서로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서 하는 거니까 무슨 공천을 몇 번을 달라든지 이런 뭐 약조를 하고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들어가서 2달이든 3달이든 제가 열심히 노력을 하고 또 그 노력을 하는 모습이 사람들한테 전달이 돼서 이제 비례대표로 들어올 수가 있었던 것이죠. 아마 우리나라 정당 역사상 처음으로 현직 국회의원이 아닌 사람이 보통은 이제 3선 의원 정도가 맞는 총선 기획단장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정치 입문 초에 맡아서 그때 역사상 가장 큰 승리라고 하는 152석의 승리를 이뤄내는데 일조를 했죠. 네. 의원님과 오늘 이렇게 시간을 조금 짬을 내서 다양한 이야기들을 나눴는데요. 또 이제 일정이 있으시잖아요. 잠시 보내드리고 조금 뒤에 좀 더 깊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문담 레이더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동대문구 문화회관을 가득 메운 사람들, 바로 동대문구 을지역의 신입당원들인데요. 신입당원을 환영하는 행사의 자리를 갖기 위해 이 자리에 민병두 의원도 참석을 했습니다. 길게 보면 지난 총선 때부터 탄핵, 촛불 집회 그리고 총선 때 새로이 입당하신 우리 당원님들 특별히 환영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자리입니다. 환영식에 이어서 신입당원들을 위한 여러 특강들도 열렸는데요. 소중한 당원들을 위해 민병두 의원도 직접 강연에 나서 당원들을 만났습니다. 동대문구 주민들이 바라보는 민병두 의원은 어떤 분인가요? 대단히 열정적이시죠. 아마 그 동대문구의 그 발전이 더뎠던 지역에 오셔서 발로 전 지역을 띄우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대동여지도를 김종호 선생님께서 바꿨다면은 새로이 구상을 했다면은 동대문의 구상은 민병두 의원님이 구상을 해서 새롭게 발돋움할 수 있는 동네로 발전시켰다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은 이제 민 의원님이 지역에서 또 아니면 더불어민주당에서 큰 기획통으로 이렇게 일을 하고 계시는데 저희는 그러기에는 너무 아깝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문재인 정부와 발맞춰서 정말 더 큰 무대로 나가셔서 선도 주자로 일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가을 햇살이 좋은 주말, 동대문구 용두공원에서는 가족과 함께하는 행사가 펼쳐졌습니다. 즐거운 행사장에 발걸음을 한 민병두 의원. 구민들과 반가운 인사를 나누는데요. 직접 참여도 해보고 기념 촬영도 인기 만점이네요. 국회의원이니까 저한테 당부하는 말이 있대요. 민병두 국회의원님은 동대문구 구민들과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를 위해서 인간을 이롭게 하는 정치, 바른 정치, 깨끗한 정치, 청렴 정치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느리게 걷기 행사에 동대문을 사랑하는 관계자분들도 한자리에 총출동한 모습인데요. 사회를 맡은 오늘 민병두 이 자리에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축사죠. 정말 의미 있는 세상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서로 의지하고 버팀목이 되어주고 디딤돌이 되어주는 그런 세상에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느리게 걷기 대회를 계기로 해서 우리 동대문구 주민 또 나아가서 우리 대한민국이 서로가 서로 간에 버팀목이 되어주고 디딤돌이 되어주는 사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직접 마련한 여러 가지 부대 행사들도 펼쳐졌는데요. 이 자리를 그냥 지나칠 수 없겠죠? 계산 잘해야 돼. 손해 보는 행사하면 안 돼. 또 다른 부스에서는 현장 체험 지원도 아끼지 않는데요. 아빠 육아 가자. 저 임채혁 선생, 당신 결혼하잖아. 육아 공부해야겠는데.
전략통을 넘어 소통의 능력자임이 분명합니다. 보다 더 살기 좋은 동대문, 보다 더 발전적인 대한민국을 위해서 민병두 의원은 창의적인 발상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대한민국의 창의적인 미래를 열어가는 해법, 그 해법을 민병두 의원과의 깊은 대화를 통해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원님, 그럼 이번 시간에는 좀 문담 레이더로 좀 더 심층적인 이야기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대됩니다. 네. 그럼 먼저 첫 번째 질문인데요. 이제 예. 국정감사가 한창 순항 중이잖아요. 올해 국정감사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우리가 과거를 잊은 민족한테는 미래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잘못된 골조 위에 세워진 건축물은 지속 가능하지가 않지요. 그래서 지나간 10년을 우리가 해체할 것은 해체하고 그 위에 새로운 건물을 지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느 날 우리 노점 하시는 분들이 하루 일을 쉬고 단합대에 가는 데 가서 인사를 드린 적이 있어요. 그때 새 정부는 공정한 사회를 만들려고 합니다. 공정한 사회가 아니라고 한다면 힘없고 빼없고 돈 없는 사람들한테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 자녀 세대, 손자, 손녀 세대에 무슨 희망을 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공정한 세상이 가장 중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렸더니 모두들 끄떡끄떡 하시더라고요. 국정감사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대중소기업 간에 또 사회적으로 갑과 을 간에 또 권력과 비권력 간에 공정한 사회를 만들 것인가 하는 주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의원님께서 이번 국정감사를 촛불혁명 2기의 서막이라고 또 하셨어요.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1년 전에 10월 28일 날 광화문에서 첫 촛불이 들어 올려졌습니다. 촛불 혁명을 보면서 프랑스 르몽드 지는 프랑스 혁명의 정신이 한국에서 발현되고 있구나 하는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그 후에 애틀란틱 카운슬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세계 시민상을 수여한 바가 있지요. 또 독일 에버트 재단에서 인권상을 우리에게 준 바가 있습니다. 사실 세계 시민들이 한국의 민주주의에 생동하는 모습, 한국 국민들이 참여하는 모습을 보고 놀라고 있습니다. 그 촛불혁명은 대통령 탄핵으로 1단계를 정리했습니다. 그 당시에 국민들이 요구한 과제는 공정한 사회, 반칙 없는 사회를 만들어 달라는 것입니다. 이제 시민들의 요구를 국회가 완성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2기 촛불혁명이다라고 제가 규정을 했습니다. 네. 이번 국감에서 주력하고 계신 문제가 위안부 할머니와 같은 우리 사회의 조금 약자들을 위한 문제들이잖아요. 구체적으로 좀 어떤 내용들 다루고 있을까요? 독일 대통령은 폴란드의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가서 무릎을 꿇고 헌화를 했습니다. 독일의 아우슈비츠 수용소를 기회가 있을 때마다 방문하고 사과하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인류가 과거에 있었던 범죄를 절대 재현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죠. 일본 사람들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안네 프랑크 기념관을 갔다 나와서는 일본어로 그 방문기를 쓰면서 눈물을 수없이 흘립니다. 아마 그들도 자기들의 조상이 우리 땅에서 저지른 범죄를 알고 기억한다고 한다면 지금과 같은 행태를 반복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과거에 머물러 있을 수는 없습니다만 미래로 가기 위해서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 인권에 대해서, 특히 전시아의 여성의 인권에 대해서 우리가 이 상태로 넘어갈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의 그 사과가 선행되어야 하고
또 오히려 일본이 소녀상을 세우겠다라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진정한 사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거 정권에서 있었던 그 조속 합의에 대해서도 우리가 규명할 것은 규명하고, 그래서 새로운 어떤 한일 간의 관계를 설정해 나가는 데 있어서 어떠한 레일을 깔아야 될까 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안타까운 문제들이 조금 조속히 해결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또 대정부 질문 정기 국회에서 외교 통일 안보 분야의 이 대정부 질문이 화제가 됐습니다. 미래는 우리가 믿는 만큼 크게 다가온다는 발언이 참 인상적이었는데요. 어떤 의미의 말씀이셨을까요? 지금 우리나라는 반도 국가라고 합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가 반도에 살고 있나요? 그러니까 유럽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때 이렇게 학예 캠프 또 겨울방학 캠프 갈 때 유럽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캠프를 하는 것을 보고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옷에 보면 뭐 2004년도 암스테르담, 2005년도 베니스, 뭐 2006년도에는 뭐 런던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아, 쟤들은 대륙에 사는구나. 근데 우리는 실제로 섬에 살고 있는 겁니다. 분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지리적으로도 그렇고 섬에 살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평화로운 한반도가 완성이 되고 통일이 된다고 한다면 우리나라의 청소년들은 자전거를 타고 혹은 오래된 찝차를 타고 저 멀리 인도 혹은 중동 혹은 노르웨이까지 대륙을 횡단하거나 종단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평화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런 북한 핵 위기를 넘기고 평화를 갖다가 구축하는 그런 큰 꿈과 생각을 실현하자. 그렇게 생각한 것만큼 우리의 미래는 크게 다가온다, 이런 뜻이었습니다. 네.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들 중에서 또 얼마 전에 더불어민주당 신입 당원교육 아카데미 강연을 통해서도 성공하는 정부, 또 성공하는 대통령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야 정말로 대한민국에서도 성공한 정부와 성공하는 대통령이 나올 수 있을까요? 우선 당연한 것은 대통령과 또 그 주변에 있는 정책 공급자들이 올바른 정책을 세우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낙수 경제라고 해서 위에 재벌이 잘 되면 그 밑에 중견기업이 잘 되고 그 밑에 중소기업이 잘 되고 그 밑에 소상공인이 잘 된다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IMF 때 우리 국민들은 금모으기로 우리 경제를 다시 살렸습니다. 그때 우리 국민들의 생각은 재벌이 나를 이만큼 살게 해줬고 내 아들, 딸의 일자리를 제공했다 하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신뢰를 가졌던 것이죠. 그러나 그 후에 재벌들은 3세, 4세 체제가 되면서 손자, 증손자가 먹고 살 수 있는 기업을 만들어주다 보니까 골목시장을 침투한 것입니다. 그래서 수없이 많은 일자리를 뺏어간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그 반대의 경제체제를 만들어야 한다. 밑에서 올라오는 분수경제를 만들어야 한다. 그런 신념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새 정부는 그러한 신념 하에 교과서에 있는 경제 정책을 처음으로 세상에 구현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지만 이렇게 경제 틀을 바꾸지 않아 갖고는 공정한 사회가 실현될 수 없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세상에서 가장 강한 자는 지지하는 사람이 많으니다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결국 다수의 국민이 촛불 때 함께했던 마음을 갖고 문재인 정부의 그 정책을 지지하고 함께할 때 이 정권은 성공한다고 봅니다. 이렇게 커피 한 잔 하시면서 천천히 이야기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분위기를 조금 바꿔서 의원님의 지역구죠. 동대문구 을에 대한 질문을 드려볼까 합니다. 지역구인 이 동대문구에 요즘 기분 좋은 바람이 불고 있다고 해요. 교통, 주거의 메카로 발돋움 중인데요. 어떤 활동들 펼치고 계신 건가요? 이제 여러분들이 KTX는 많이 타보셨으니까 그 속도감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실 겁니다. 이제 수도권 광역철도라고 해서 GTX를 정부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고양시에서 강남 삼성으로 해서
성남으로 해서 동탄까지 가는 겁니다. GTX A죠. 그 다음에 GTX B하고 C는 송파에서 우리 청량리까지 또 넘어서 이제 의정부 쪽으로 가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그 청량리에서 강남 삼성을 거쳐서 이제 과천을 지나가는 것입니다. 이게 30분 거리에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그 인천신국제공항 영종도까지도 그렇고 또 우리 경기도 일원의 신도시들의 고양시든 과천이든 또 성남이든 동탄까지 30분에서 약간 넘는 시간에 도달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사실 강북이 교통의 사각지대 소외지대였는데 그 부분이 해소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정부는 2024년, 2025년까지 GTX B, C를 완공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고 저도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문제는 사드 문제로 인한 중국과의 외교 문제입니다. 요즘 대한민국에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문제이기도 한데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법들 어떤 게 있을까요? 결국 이제 북한 핵 문제가 풀려야지 다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국가 대외 전략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엄중한 현실화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한반도 주변 국가들하고 어떠한 관계를 가져야 할 것인가 하는 고민을 보다 진지하게 해야 한다고 봅니다. 우선 우리는 그 미국하고 한미 간에 굳은 연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연미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중국하고는 우리가 친중을 해야 할 것이다. 우리가 중국을 무시하고 살아갈 수는 없잖아요. 중국하고 인접한 국가입니다. 제일 큰 가치는 연미고, 그 다음에 친중이고, 그 다음에 일본하고는 이제 과거사 문제를 해결하면서 어쨌든 화해를 하면서 가야 되고, 러시아하고는 교류를 강화해야 한다. 그래서 연미, 친중, 화일, 교류라고 하는 큰 원칙하에서 한반도 주변에 새 그림을 짜야 하고 그런 과정에서 북핵 문제나 사드 문제를 바라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더욱 궁금한 것은 바로 이 서울시장 선거일 텐데요. 당에서도 의원님의 이름이 많이 언급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좀 생각하시나요? 예. 저는 늘 생각이 멈춰지지를 않습니다. 세상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이 샘솟듯 떠오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을 구현할 방법을 찾아야겠죠. 아마 동료 의원들도 저의 그런 모습을 많이 봤기 때문에 이번에 서울시장 선거에서 한번 출사표를 던지는 것이 어떻겠냐 하는 제안들을 많이 하고 있고 저 스스로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박원순 시장은 따뜻한 서울을 만드는데 많은 기여를 했습니다. 마을을 재생시키는 문제랄지 혹은 마을 만들기 하는 문제랄지 생활임금제랄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이런 부분에서 일정한 기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문재인 정부가 이제 다 흡수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박원순 표 생각은 어떻게 보면 정리가 되고 구현이 되는 것이죠. 그럼 나머지 생각들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서울은 대도시입니다. 메가시티입니다. 메가시티에는 빅 아이디어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이 서울의 출생률이 0.96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청년 실업률은 굉장히 높습니다. 여기서 서울은 한번 큰 변화를 필요로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이 흔들어 깨워져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저는 그런 점에서 박원순 시장하고는 확실히 다른 대안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박원순 시장을 만나서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시장님하고 저하고 생각이 조금만 차이가 난다면 저는 출마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시장님이 지난 6년 동안 한 걸 쭉 제가 살펴보고 많은 업적이 있었지만 저는 박원순 시장님하고는
도시에 대한 해석이 다르고 다른 대안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고민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여전히 제 생각은 그런 점에서 다른 대안을 갖다가 완성해 가고 있고 그 다른 대안이 분명히 매듭이 지어진다고 한다면 그때는 결심하는 문제를 이제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단계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좀 서울시를 위해서 이렇게 한번 해보고 싶다 하시는 게 있을까요? 세계에서 미래가 가장 빨리 오는 곳은 실리콘밸리입니다. 제가 20년 전에 실리콘밸리를 방문했을 때 미국의 10대 일간지인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에서 세계에서 미래가 가장 빨리 오는 곳 실리콘밸리 이런 특집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아, 맞다. 우리가 지구라고 하는 똑같은 공간에 살지만 어떤 곳은 30년 미래에 살고 있고 어떤 나라는 우리보다 50년 과거에 살고 있을 수 있겠구나. 근데 그 미래가 그냥 무한 경쟁의 미래가 아니라 좀 따뜻한 미래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북유럽에 사는 사람들은 우리는 따뜻한 미래에 조금 먼저 일찍 도착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미래가 빨리 오면서도 따뜻하게 오는 나라가 되길 바라고 그 중심에 서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울을 정말 혁신의 도시, 환경의 도시, 미래의 도시, 건강한 도시, 또 활력이 넘치는 경제 도시를 만들겠다는 많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라를 위해서 많은 일을 하시고 또 많은 생각들을 갖고 계신데 이렇게 나란 일만 하시다 보면 가족들이 조금 소외가 되잖아요. 어떻게 의원님이 생각하시기에 어떤 남편, 어떤 아빠라고 생각하시나요? 우리 가족들은 이호배하고 잘 놀고 있습니다. 그래도 좀 평소에 미안한 마음이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떻게? 아니 저는 집을 위해서 다른 거는 특별히 기여하는 것은 없습니다만 집에 들어가면은 우리 집에 계신 사모님하고 하루에 1시간 정도 대화를 합니다. 그렇게 많은 대화를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가능하면 아들, 딸하고도 늘 대화를 합니다. 물론 아들, 딸이 제가 훈계를 하려고 하면 제 맞은편에 앉아있질 않습니다. 아들, 딸이 대단하다. 잘했다. 야, 나 그거 몰랐는데 너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니? 하고 자꾸 이렇게 격려를 해줘야지만 제 맞은편 자리에 앉아 있으려고 하죠. 그래서 집에 가면 늘 그렇게 야, 오늘 엄마한테 들었는데 너 오늘 뭐 이런 일 했다며? 참 대단하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니? 어떻게 그렇게 좋은 일을 했니?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본인들이 뭐 신나서 얘기를 하죠. 그렇다면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가족분들 또 이호비에게 영상 편지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하고 싶은 평소에 못하신 말이 있다면 카메라 보시고. 저는 자 우선 이제 이 하트 그려놓고 네. 자 집에 계신 사모님 그리고 우리 아들 딸 더 자상하게 더 친절하게 더 친구처럼 더 많은 시간을 갖다 보냈으면 굉장히 좋은데 아마 내가 그렇게 하려고 하면 본인들이 부담스러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정도만 우리 가족하고 함께 하는 정도가 사실 본인들한테도 덜 부담스러울 것 같은데 근데 내 마음속에서는 더 많은 시간을 갖다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아빠를 이렇게 하숙생으로 생각하지 말고 귀차니즘으로 대하지 말고 앞으로 더 많이 사랑해 주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역 구민 여러분들에게 사랑한다는 말씀을 하신다고 하던데요. 마지막으로 우리 주민분들 또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시다면 한 말씀 해주시죠. 예, 동대문 주민 여러분들 그리고 서울 시민 여러분들 저는 제가 오늘의 여기까지 오는 과정에 여러분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저의 생각을 일깨워줬고 저의 나태함에 대해서 재치질을 가했기 때문에 늘 저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를 여기까지 이끌어준 것도 우리 서울 시민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동대문 주민이 있었기 때문에 그 토양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합니다. 늘 잊지 않고 좋은 정치로서 보답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문담 레이더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계속해서 국회 24시 심판대 진실 혹은 거짓이 남아 있습니다. 네, 저희가 거짓말 탐지기를 좀 준비했는데요. 이 거짓말 탐지기에 정말 진실만을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네, 거짓말 탐지기 주시죠. 또 처음 해보냐? 제가 질문을 드릴 텐데요. 이거 뭐 미리 입력돼 있는 거 아니에요? 아, 그렇지 않습니다. 예, 저희 해보십시오. 진실만을 그래서 이게 맞다 아니다로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 먼저 의원님께서 손을 지금 손을 떼시면 안 됩니다. 박동수를 재고 있는 거라서. 이럴 줄 알았으면 내일 아트샵에 가서 조금 손톱을 정비하고 오는 거였는데. 네, 준비가 된 것 같은데요. 그럼 첫 번째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때로는 아내보다 이효비가 내 마음을 더 잘 알아준다. Yes or no? No. no라고 하셨습니다. 네. 과연 진실일지? 아내가 더 잘 알아준다고 얘기하신 건데요. 네. 과연 어떻게 나올까요? 지금 저 아니라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거짓말 탐지기의 성능을 탐지해야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제가 하루에 1시간 얘기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 표정 조금만 봐도 다 저를 꿰뚫고 있습니다. 물론 이호비는 이제 아침에 6시나 5시 반 되면 태백산맥 종주하듯이 제 발끝에서부터 이렇게 타고 올라옵니다. 어떤 때는 머리에서부터 타고 내려가는데 그건 자기 꾹꾹이 마사지 해달라고 하는 거지 뭐 자기 마음이 알아달라고 하는 정도는 아니죠. 예. 네, 이거 믿거나 말거나니까요. 예, 네, 다음 질문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은요. 민스트라다무스의 예지력으로 볼 때 이번 지방선거는 여당이 압승이다. 예, 압승합니다. 예스라고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과연 이번에는 어떻게 나올지. 첫 번부터 거짓이 나온 의원님은 처음이십니다. 아니, 또 거짓말이. 이 거짓말 탐지기의 성능을 탐지를 해야 합니다. 그래도 여당이 압승할 거라고 예상하시는 거죠? 메이드 인 코리아로 갖고 싶죠. 네,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메이드 인 저는 중국을 비하할 생각은 조금도 없습니다. 오늘 진짜 진솔한 이야기 많이 해주셨는데요.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거짓말이 연속으로 나오기는 처음입니다. 메이드 인 약자를 위한 정책 기반에 누구보다 앞장서는 사람. 한 번 인연을 맺으면 진심과 성심을 다하는 사람. 국민들의 꿈과 희망을 매일매일 조직하는 사람. 삶을 풍요롭게 하는 진실된 전략가 민병두 의원의 창의적인 의정 활동을 국회 24시도 응원합니다. 오늘 국회 24시 민병두 의원님과 함께했습니다. 네, 오늘 의원님 긴 시간 함께해 주셨는데요. 어떠셨나요? 정말 제 자신의 살아온 삶과 또 정치 인생을 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을 국민 여러분들한테 여과 없이 밝힐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정치인들이 무슨 생각을 하면서 정치를 하는구나 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 되시기를 기대합니다. 네, 저도 참 즐거운 시간이었는데요. 앞으로 더욱더 파이팅하는 마음을 담아서 구호 함께 외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병두와 함께하는 희망시대 파이팅!